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혜숙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출문제 해설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전산세무 2급 이론 기출에 대한 해설입니다. 85회 전산세무 2급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85회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0.37%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명이 응시했다라고 하면 한 명이 붙은 꼴이에요. 그럼 사실상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합격률보다도 높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대체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했던 문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부분 때문에 복수 답안 인정 부분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아예 모두 맞았음 처리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 실무가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천징수 쪽도 쉬웠고, 그리고 결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결산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한 건 있긴 했지만 그 부분 틀렸다고 해서 사실 합격률이 내려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론과 전산 실무 모두 다 조금 쉽게 냈던 그런 회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준비들 되셨으면 저희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걸 머릿속에 놓고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건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의 재고자산을 볼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선적지였다라는 부분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도착지였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 매입자 입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국경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선적을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물건을 내보냈다라고 했을 때 선적지다라고 하는 인도 조건은 선적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적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재고자산이 될 것이다.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물건이 말 그대로 부두에 도착을 해서 물건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의 입장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매입자 입장에서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 로 지금 운송 중인 재고자산인 미착 상품 같은 경우는 내 재고자산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럼 매입자 재고자산이 아니면 누구 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매출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매출자의. 여러분 그리고 운송 중이라는 건 여기가 운송 중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도착한 적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1번은 잘못됐네요.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자가 매입 이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 시송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실제 사용해보고 누가, 매입자가 살게요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송품에 대한 경우는 매입 이사를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표시를 하였다, 그럼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럼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2번은 맞는 얘기죠. 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세 번째,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자, 여러분 수탁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위탁 판매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탁 판매의 대표적인 게 홈쇼핑이 여러분. 그러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위탁자가 있고요. 물건을 파는 수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보냈겠죠, 여러분. 그러면 보내서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적송품인 거예요. 그럼 이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무엇하면 판매를 하게 되면 창고에서 물건이 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위탁자 창구에 당연히 없고요. 수탁자 창구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한 거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3번 맞고요. 자,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할부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대금을 무엇하는 거? 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지 내가 물품을 나누어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부라는 건 대금을 나눠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는 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 같은 경우는 인도했는데요. 인도했으면 창고에 재고가 없겠네요. 그리고 얘는 수익도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할부는 우리가 1년 이내 대금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단기 할부와 1년이 넘어가서 할부가 이루어지는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기 할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라든지 그리고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장단기 구분하지 않고요. 구분하지 않고 인도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판매한 거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신 거냐면 지금 재고자산 포함 여부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 누가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수익의 인식 기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사가지고 오는 입장이 아니라 나가는 입장을 놓고 봤을 땐 물건이 나간다는 건 매출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출의 입장이 돼버리면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련된 거 하면 하나 띄워놓고 문제 지문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은 1000주를 가지고 있고요. 주당 공정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우리 공정가치 10,000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겠네요. 그래서 장부의 금액은 얼마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10,000원짜리로 바뀌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1,000만 원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2019년 기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150만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지금 10,000원으로 올라갔다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15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다는 건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주고 샀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150. 근데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곧바로 가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연도에 처분하거나 평가할 때 사실상 이 부분이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장부 금액만 제대로 바꿔 놓으셨다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2020년 8월 1일에 1000주를 주당 8,000원에 처분하였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전년도 평가할 때 공정가치 10,000원으로 평가했던 주식이 현재 8,000원에 처분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10,000원짜리가 8,000원에 팔리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2,000원의 가격이 무엇됐다가 돼요, 여러분? 하락하였다가 되죠. 그러면 사실상 회사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 여러분 2,000원만큼 우리는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한 건 처분손익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처분손익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손익은 처분한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분가액은 1000주 곱하기 8,000원 해주시면 우리는 800만 원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장부가액은 저희 아까 만 원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 금액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주시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우리 처분손익 계산할 때도 여러분 지금 형태에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차이로 가지고 가시는데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양수가 나오면 우린 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익이요. 근데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무엇으로? 손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평가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갔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전년도의 수익으로 그냥 끝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분하는 2026년도에 끌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장부 금액만 가지고 오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오출제가 됐어요. 사실요, 이 문제가 한참 전에, 제가 한참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 글쎄요, 오래전? 근데 어쨌든 5년 내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 문제가 유사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의제기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는 이의제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문제가 사실 그때 그 부분에도 복수답안 인정이 됐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도 유사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엔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반박의 여지가 조금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회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우리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누가 들어요, 여러분? 현금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현금성 자산의 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통합 계정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건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이 뭘까요, 여러분? 타인이 발행한 우리 수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의 대표적인 게 당좌 수표 또는 가계 수표이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라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압 수표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송금수표라는 것도 있고요. 송금수표라는 것도 있고요. 우편한 증서라는 것도 있어요. 등등등. 자, 그런 부분이 통화 대용증권입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인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즉시 인출이 되는 거. 그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보아주는 역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가 붙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저축성으로 놓아서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무슨 부분, 우리 왜 저축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일반 출납기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실질적 만기가 되면 다른 쪽에서 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별도의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진 않아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을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받거나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저당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질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의 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해요. 담보 제공하는 거. 그럼 담보 제공했다는 얘기는 이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축을 들어가고 있다. 적금, 정기예금. 그러면 그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시를 하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권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는 2번을 답으로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의제기할 때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예금이나 일반적인 당좌예금이나 외화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이런 예금들은 우리가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지. 아니 이걸 어떻게 담보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대출받는 형태대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게 이의제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처음에 답안 공지가 될 땐 2번으로 공지가 사실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그럼 여러분 그게 현금성 자산인 거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등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해당이 되고요. 당좌예금 당연히 들어가고요. 되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자, 이 문구를 썼다라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2번으로 답안 공지할 수가 없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3번은 실제 어떻게 결론이 났다. 모두 맞았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거는 업무적으로 이게 사실상 여러분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질권 설정을 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자격증 수업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실무자 수업도 하고 자격증 수업도 하지만 자격증 수업에서는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수업할 때 모든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수에 따라서 속도를 좀 내고 한다라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딱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3번과 같은 문제들은 처음 들어보는 분도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여러분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린 재무제표라고 하는 종류를 배우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자본변동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고 우리는 누구를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대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기업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그은 이 부분의 설명은 맞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끼리 묶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은 일단 잘못된 표현입니다. 니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우리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고 하면 우린 일정 시점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니은, 디귿, 니을은 모두 다 일정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회계 기간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니은도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본변동표입니다. 디귿.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이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재무제표 특징에서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건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정태적 보고서이고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동태적 보고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슨 주의에 의해서 작성하신다라고 기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현금주의일까요? 아니면 발생주의일까요? 우리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현금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됐죠. 그래서 현금주의, 현금기준, 발생주의, 발생기준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부분도 조금 다르죠.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기억과 니은이 들어간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몇 번이 답이 되나요?
1번이 답이 되네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자,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취득 원가의 공식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원가는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지불한 매입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입가액에 구입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무엇한다? 가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뭐가 발생이 되면 나는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 발생이 되었다라면 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이죠. 그러면 기계장치 구입가액 900만 원에 기계장치 배송료 20만 원 가산시켜 주셔야 되고요. 기계장치 설치비도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 해 주셔야 된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900에 20만 원과 30만 원 더하시면 우리는 95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무회계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률이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여러분,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무슨 부분? 우리 해당되는 이렇게 그래프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1, 2, 3, 4에 그 부연 설명들 붙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역에 나와 있는 그래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어떤 부분에 원가의 행태를 보여주는 글씨를 써드린 거고요. 실제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와져 있죠. 자,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내용을 봤더니요. 자, 지금 조업도가 있고요. 총원가가 있습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총원가도 무엇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 자리만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도 무엇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조업도가 무엇하면 감소하면 감소하고 있는, 그래서 총원가가 비례적인 증감을 가져오는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변동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원가는 여러분, 우리 단위당, 저는 이제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단가겠죠, 여러분. 단위당 무엇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보면, 단가를 계산해보면, 우리 변동 단위당 원가는 일정이에요, 여러분. 일정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업도가 1이 증가하면 그 1에서 만났던 총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거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역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번은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 지금 여러분 그래프의 그림은 이 자리만 나와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재 부분은. 자,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 총 원가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고정 원가입니다. 그래서 총 원가는 불변인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해도 나는 100을 내야 되고 조업도가 감소해도 나는 100을 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원가는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할 것이다? 감소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체감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감소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또는 전 단가라고 썼어요. 여러분 원가라고 보셔도 되고 단가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여러분
2번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자,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무슨 부분? 자, 고정 원가는 총 원가가 무엇하다? 일정하다고요. 불변이라고요.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무엇한다고요? 감소해요, 여러분. 체감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체감, 조업도가 무엇하면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일정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이 자리는 총원가로 가야 되겠죠. 총 원가가 일정한 이렇게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부분들이요. 실제 이거 지워야 그 다음 페이지 안 보여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우면서 넘어갑니다. 자, 2번 답이라는 거 벌써 얘기해 드렸고요. 세 번째 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 줌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 변동원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무슨비와 우리 고정비와 무슨비의 합이다. 변동비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줌 변동원가 또는 혼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혼합원가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발생되는 원가 중에요. 대부분 기본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조업도가 없어도 조업도란 부분은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생산량이 하나도 없다.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럼 생산량이 없어도 저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기본 요금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혼합원가 또는 줌 변동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 줌 변동원가의 특징은 일정 부분까지 무조건 요금을 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생산량이 무엇 때문에 따라 또는 조업도가 무엇 때문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무엇 될 것이다. 총원가가 증가되더라. 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디귿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이 있고 수도요금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또는 여러분 통신요금도 그럴 수 있죠. 우리 휴대폰 사용료 기본요금 내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요금들이 있는 게 무슨 부분이다. 줌 변동원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계단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그쵸? 네, 그래서 얘를 계단원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단원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계단의 형태처럼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까지는 조업도 일정 부분까지는 무엇한다? 아, 원가가 일정해요. 근데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우리 원가가 무엇하는? 점프하는 형태로 또 일정 구간을 유지해요. 그리고 또 일정 구간에 넘어가면 또 점프하는 상태로. 자, 그러면 이런 거겠죠. 나는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생산을 100개 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생산을 150개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한 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몇 대가 필요해요? 두 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린 기계를 빌려 쓰고 있대요. 그러면 한 대에 대한 임차료가 100이었더라면 우리는 두 대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다 100이라고 썼는데 여기 생산량이 100이고요. 임차료도 100이라고 가볼게요. 그랬다면 우리는 두 대를 빌려와야 되니까 200의 임차료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200개 생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대 가지고 100개밖에 생산 못하니까.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맞죠, 여러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고정비, 준고정원가 또는 계단원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까지 같이 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가 아니라 3일 주식회사네요. 자, 3일 주식회사는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여기 주어져 있는 원가에 따른 얘기겠죠. 당기 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정기 말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금액이 있고 당기 말의 금액은 이렇다라고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현재 주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당기 말 제품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가로에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우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계산 공식은 위에 띄어드렸고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더니 전기와 당기를 같이 보여줬어요. 전기 말에 우리 원재료 재고는 우리 당기에 넘어오면 이 부분은 당기에 뭐가 될 것이다. 당기에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 재고액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린 지금 요거 계산하러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품의 기말 재고는 제품 계정에서 계산이 되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제가 제품의 계정, 이렇게 T 계정으로 제품을 그려놓고 본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아, 지금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있었다라면 그럼 여러분 지금 제품의 기초는 얼마이다? 13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공품 계정에서 넘겨받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넘겨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시장에 팔면 우린 매출 원가가 대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에 가서 봤더니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28만 원이래요. 그럼 이 자리에 28만 원이라는 게 결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은 기말 재고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여러분 대변에서 기말의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차변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차변에 합계를 내시게 되면 대변의 합계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하다? 같다의 원리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계산을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금액이다?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가져온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제공품 계정도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요. 그럼 기초의 제공품에 가서 봤더니 15만 원이 있네요 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1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총 제조 비용, 전 총원가라고 쓸게요, 여러분.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총원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총원가가 들어가서 무슨 부분? 이 자리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기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제공품의 기말은 얼마이다? 우린 11만 원이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제공품 계정에서도 여러분 총원가를 계산을 해야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봤더니 직접 노무비가 10만 원이 있고 제조 간접비가 5만 원이 있고 직접 재료비가 16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 총 원가라고 하는 부분, 당기 총 제조 비용,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누구의 합이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요건 주었으니까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재고액 15만 원에 당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당기 총 제조 비용 31만 원.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 재료비 16만 원, 직접 노무비 10만 원, 제조 간접비 5만 원에 합을 내시면 10만 원, 20만 원, 31만 원 맞죠, 여러분? 그래서 31만 원을 더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5만 원에 31만 원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에 11만 원을 무엇 하시면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가 나온다? 우리 31만 원이 나오게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31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 35만 원은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 끝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뭘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누굴 원하는 부분이 여러분? 제품 재고에.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에 계산하러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제가 35만 원은 차변에 기입을 해서 벌써 여러분들 빠르신 분들은 다 계산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쪽에 기초 제품 재고액 13만 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우리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넘겨받은 35만 원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출 원가 28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기말 제품 재고에 2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네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패턴 문제는 자주 내요, 여러분. 네, 안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처음부터 방향을 제공품부터 제품까지 정리하는 문제를 낼 거냐, 또는 제품 쪽에서 제공품 쪽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낼 거냐, 뭐 그런 식의 방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식화 시켜서 저는 사실 이게 공식처럼 가져가셔도 좋다고 얘기해드리고요. 또는 T 계정에 그림 2개면 머릿속에 팍 박아서 가져가시라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 그려드린 게 T 계정의 그림이잖아요. 요거만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문제가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8번 문제는 보시면 종합원가 쪽 문제네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올 땐 여러분 종합원가와 성격이 반대인 애가 있지 않아요? 네, 개별원가 쪽 얘기가 섞여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유무 부분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무엇하여 연속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문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가셔라? 개별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에 단기에 착수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공품 계정, T 계정을 그려놓고 봤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가 있고 단기에 투입된 착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기초는 무조건 완성품에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단기에 투입된 착수분에 대해서만 완성된 게 얼마이고 기말 재고에 남겨지는 게 얼마인지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게 선입선출법의 특징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비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균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선입선출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와 내가 단기에 투입했던 착수가 있으면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서는 선입선출법 방식을 쓰는 게 원래 보편적이에요. 근데 평균은 그러지 않겠다예요. 두 개를 모두 다 무엇하겠다? 아우, 난 이거 모두 다 단기에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초라는 건 전년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기에 기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의 기말이 단기의 기초예요. 그럼 전기에 내가 70%를 무엇해서 완성해서 넘겨줬다라면 저는 기초가 70% 상태로 넘어온 거니까 사실상 단기에 투입되는 건 얼마만 더 플러스를 하면 그럼 70이 지금 완성된 상태니까 저는 완성에 가려면 30%만 더 추가 투입하면 완성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든 단계에 착수한 거든 무슨 부분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완성과 완성품과 기말에
어떤 아이가 남겨졌는지 우리는 구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초와 착수를 그냥 하나처럼 봐버려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제가 70%를 가정했던 이 70%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한 것처럼 그냥 가정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합계해서 계산하는 방식. 간단하긴 하겠죠, 여러분. 그쵸? 자, 네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상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기초는 완성품으로 넘어가고 착수만 우리 무엇한다? 완성과 기말을 한다겠죠. 그런데 평균은 기초와 착수를 구분 안 한다겠죠. 그러면 기초가 0이고 이 자리도 0이라면 둘 다 착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든 완성품 환상량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실 땐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내가 완성된 수량이 있으면 그 완성품 수량에 누구를 더해달라. 우린 기초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환상량을 계산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슨 부분? 이 공식에 선입선출법은 여기 앞에 썼던 이 공식에 누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기초를 고려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에서 넘겨받은 완성도는 단기에 투입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빼자. 자, 이 부분에 기초, 제공품 누구를 빼주면 된다. 환상량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면 둘 다 공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치한다가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자, 기준 시간의 배부 방법은 노무 시간이네요. 직접 노무 시간. 당의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 원이고요. 자, 그 배부 차이의 금액은 과대 배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과대 배부라고 하는 건 우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된 금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대라는 건 예정이 더 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가 더 컸다. 자, 그랬으며 당기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 원이었다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제가 이 표시를 해드렸다는 얘기는 지금 과대 배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발생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래요. 그럼 실제 발생액은 40만 원이면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에 10만 원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되겠죠. 네, 과대 배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벌써 결론이 났고요. 단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금액 계산은 다 끝났고요. 예정 배부율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액 40만 원과 과대 배부한 10만 원이 더해져서 50만 원. 벌써 요거 결론 낸 게 요거 계산한 부분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자, 여기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 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땐 우리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땐 여러분 실제 배부 기준의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인 10,000시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 배부율을 모른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0,000시간 한 게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50만 원 나누기 10,000시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이다? 50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고 공식만 숙지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누구이다?
실제라는 거, 실제를 가지고 계산한다. 여기에 대한 건 직접 노무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재료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또는 직접비라는 거 전체를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액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라는 게 우리한테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액의 금액을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눴을 때 예정 배부이에요. 그래서 예정 배부는 예정분의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가 그쪽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상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가 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발생된 것만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손익계산서 IS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든지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네, 그거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대 계상했다. 어차피 오류는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생산직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노무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조 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소 계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면, 자, 원재료도 기초가 있겠죠? 그리고 매입한 게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다? 투입된 소비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하고 소비한, 투입한 거를 무엇하면 빼면 뭐가 된다?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기말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무엇하였다? 과소계상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원재료 투입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재료는 감소하고 그리고 누가 차변에 원재료비라고 하는 원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원재료비가 과소계산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가 맞아요? 네, 이 부분도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기말 제품 원가를 과소계상했다. 여러분, 제품의 원가이네요. 근데 기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분?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중에 배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품을 들어가서 봤더니 제품은 내가 판매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넘겨받은 기초 제품에 우리 무엇한 거? 단기 완성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팔면 매출 원가. 자, 이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매출 원가이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기말 제품은 우리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요 부분은 사실상 어디에서 넘겨받는다? 제공품 계정에서 넘겨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품까지만 제조원가 명세서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말에 과대하게 남겨져 있거나 과소하게 남겨졌다는 부분은 사실상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오류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네 번째, 기초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였다. 여러분, 원재료는 기초가 과대하게 되면 우리 단기 매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서 더해진 다음 우리 대변에 소비나 기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번도 우리는 무슨 부분? 원가 명세서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여세요. 열면 여러분 거기에 노무비도 보이고 재료비도 보이고 재료 경비도 보이고 이런 거 보여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근데 그 부분에 누군 보이지 않는다?
제품의 기말 재고액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안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의 마지막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용어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쪽에 있는 용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별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11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맞죠, 여러분? 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물건을 들어서 넘겨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거. 일반적인 재화들 대부분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있죠. 그러면 사용 소비하는 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맞죠, 여러분?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상품권이 무엇과 재고자산과 무엇이 이루어지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린 당연히 재고자산이 인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재고자산 사고 파는 부분은 이게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그 재화가 실제 판매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아니요, 여러분.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업을 할 때 남겨져 있는 거라고 해서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일종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예요, 여러분. 폐업하는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때가 아니라 폐업하는 때. 이런 폐업하는 회사가 누구한테 팔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누가 가질 것이다. 회사가 갖을 것이다. 법인은 법인이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개인은 대표이사가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는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는 용역이든 재화이든 이 공급의 시기가 같습니다. 네, 4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 정확하게 우리 정답으로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공장재단에 대해요. 공장재단을 빌려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고요. 자, 그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 어디에 속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여러분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고요. 사업소득에 속하는 거죠. 자, 상가의 임대이다.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고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업재산권의 대여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산업재산권의 대여라는 건 무형자산이죠, 여러분.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대여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대여는 기타 소득 꼭 머릿속에 그렇게 갖고 가주십시오. 그러면 소득 구분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3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논과 밭을 정답이네요. 논과 밭을 작물 생산에 유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럼 지금 논밭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에서 작물을 생산했으니까 여러분 문제될 거 없죠. 네, 이 부분은 사업소득 중에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자, 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 자, 국내에서 받는 보통예금 이자. 여러분, 우린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받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래요. 보통예금에 얼마를 넣어놓으면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상당한 많은 돈을 넣어놨나 봐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 세율이 몇 퍼센트이다? 여러분 14%예요. 자, 원천징수를 한다는 건 소득세가 무엇된다? 과세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분리과세를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소득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소득세는 징수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있기 때문에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천징수 세율 14%로 징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3번은 과세. 자, 네 번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자, 이것도 비과세가 되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왜 배우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뭐가 되죠, 여러분?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도 비과세가 되죠. 기존은 배우자 거는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배우자도 해당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 면세라는 표현을 쓰는 건 부가가치세에서 쓰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자,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무슨 부분, 식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까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식용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식용에 사용. 그러면 이거를 식용에 공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식용에 사용하면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 불문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국적을 따지지 말고요. 모두 다 무엇하겠다? 면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공 식료품 중에요. 무슨 부분? 아, 저희는 식용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식용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국내산은 뭐가 되고요? 면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 수입한 거, 외국산이 있겠죠, 여러분? 자, 수입한 물품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이 미가공된 건 우리 면세이다, 과세이다, 과세가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두 번째, 시외버스에 의한 역외군송 용역. 여러분, 시외버스에 의한 역외군송 용역. 자, 역외군송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역외 운송 용역은 여러분 일단 면세인 건 맞아요. 면세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전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면세인 건 맞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슨 부분? 아, 우리는 고속버스 중에요. 뭐가 있더라? 우등고속이 있더라. 그래서 우등고속버스. 여러분 우등고속버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시내는 아니에요. 시외는 맞아요. 그런데 시외버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외버스게요. 뭐가 있다? 여러분, 일반고속이 있고요. 우등고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속은 면세이고요. 우등고속은 뭐가 된다? 과세가 돼요. 이 문구를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외에 우등고속버스가 과세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라는 건 면세가 아니라 과세하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등고속버스, 그리고 우리가 고속철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고속철도가 뭘까요? KTX, SRT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 등등등 또 들어올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도 과세와 면세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출제예요. 14번도 출제를 잘못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면세로 내고 싶으시면 시외버스 부분에 뭘 붙였어야 돼요, 여러분? 우등고속은 제외. 이렇게 따라면 답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의제기 받아들여졌고요. 자, 세 번째, 금융과 보험 용역으로서 자금의 대출과 또는 어음의 할인.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부가가치 창출 용역이란 표현, 부가가치 창출 요소란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세가 맞습니다. 금융과 보험 용역은요. 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 여러분, 교육 용역은 무효가는 과세예요. 근데 허가받은 건 면세가 맞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이번에 두 개가 됩니다. 14번의 답은 1번과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을까요? 네,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 결론적으로 불공제 사유를 찾아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네요. 첫 번째 1번,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카드로 물건 구입하신 거 공제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컴퓨터는 일반 과세자한테 사가지고 왔고요. 공제 가능입니다. 가능. 두 번째, 간이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 받은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에 발급이 무엇되어 있다? 면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발급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금 계산서 대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대신 내가 신용, 카드 등 영수증을 무엇하면 받아오면 수취하면 우리 공제가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근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 대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공제되지 않는 거니까 불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을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6월 30일 자 수취했대요. 아니 6월 30일 날 구입하고 6월 30일 작성일자 세금서 받아온 건 당연히 공제가 되죠 여러분. 가능입니다. 네 번째, 공장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리하고요. 수리비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우리 수선비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접대비가 아닌 이상이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5번째 문제는 사례를 주고요. 그 사례 가지고 내용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에 문제를 출제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회는 이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들 조금 풀어보시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쪽의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게 내는 조금 더 내용들을 정독하는 쪽의 문제들을 내주고 있었던 게 특징이네요. 매회 기출을 지금 풀어보면. 그리고 원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원래 하나씩 냈었는데 라고 했었던 게 우리 6번 문제예요. 원가 행태별에 대한 분류를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내용 맞춰보는 부분은 조금 다양성 있게 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네요. 다른 문제는 기존에 냈던 기출하고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 저는 다음 기출문제 풀이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